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재 예방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번째 내용입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방청장은, 여기 나와 있죠? 네, 소방청장은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한다? 그죠? 5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자, 이 정도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날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이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3번째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의 대상인데, 자, 여기도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소방관계법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수록을 해놨고요.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4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자, 여기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일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일러. 자, 보일러에 대한 내용으로, 자,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구들이 보기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 지켜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어떤 사항들이 있나 보세요. 자,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 이상? 이런 것들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이런 거리들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1미터 이상 아니면 1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료 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얼마 이내? 0.5m 이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0.5m 이내에 설치할 것. 그리고 연료 탱크 또는 보일러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이렇게 여과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 연료 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 탱크 및 연료 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이런 거 불연재료로 할 것. 이제 이게 오답으로 뭐 난연재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할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 기체 연료입니다. 아까는 액체 연료였잖아요. 자, 기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기체 연료입니다. 자, 먼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그리고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부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주죠. 0.5m 이내에 설치할 것. 그리고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화목 등 고체 연료입니다. 이번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그리고 고체 연료 다 있죠. 자, 고체 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m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자, 이게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자,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여기 보시면 이제 연통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 난로에서. 그래서 0.6m 이상 나오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그리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자, 이 정도 나와 있죠?
자, 보시고요. 다음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 이상이다? 0.6m 이상이다. 근데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0.6m 이상이잖아요. 근데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0.6m 이상이니까 얼마? 60cm 이상인 거죠. 그래서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6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했던 거는 보일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난로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먼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하죠? 그죠?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한다. 그리고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트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에서 어떤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냐면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보시면 다중이용업소, 학원 이런 게 시험에 보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학원, 독서실, 숙박업, 목욕장업, 그리고 세탁업의 영업장 쭉 많이 나오죠. 그다음 종합병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종합병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터미널.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예요. 대표적인 게 학원, 종합병원, 역터미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건조 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 이상이다? 0.5m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 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0.5m 이상이다. 자, 아까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가 0.6m 이상이었죠. 이것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이고요. 자, 건조 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입니다. 두 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스 전기 시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불꽃을 사용하는 용단 기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첫 번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몇 미터 이내에 5m 이내에 기억하세요.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춰 둘 것. 그래서 소화기는 몇 미터 이내에 5m 이내에 소화기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몇 미터 이내에는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화기는 5m 이내,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둬야 되고요. 그리고 가연물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 5m 이내, 10m 이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 화덕 설비. 자, 노와 화덕 설비는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도 이제 어떠한 수치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자, 몇 미터 이상?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자,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는 자, 이거 기억하세요. 0.5mm 이상. 아시겠죠? 배출 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를 설치할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0.5mm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주방 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이것도 아셔야 되겠네요.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그리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울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미터가 센티미터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0.15m 이내니까 15cm 이내.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cm 이내. 자, 이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특수가연물이 나오죠. 특수가연물. 이 특수가연물은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 있죠.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특수가연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가연물에 어떠한 품명들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화류, 그 다음 나무 껍질 및 대패밥,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류,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그다음 가연성 액체류, 그다음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이러한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품명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암기를 하셔야 될 거는 각 품명별로 나와 있는 수량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면화류 같은 경우는 200kg 이상, 나무 껍질이면 대패밥 400kg 이상, 이런 식으로 각각 품명에 따른 수량까지 다 매치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소방관계법규에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소방원론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굵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시험에 한 번 이상씩은 나왔던 것들이니까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 밑에 보시면은, 자, 면화류가 어떤 거고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가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쓴 거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 보시되,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가연성 고체류.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는 것 여기 있죠.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값들, 이 수치들, 이러한 숫자들의 값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사항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화류가 뭐고 사류라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입니다. 여기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을 보시면, 자, 특수가연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서 조항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오니까 크게 문제 안 삼아도 돼요. 자, 먼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이거 기억하세요.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그리고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자, 대형 수동식 쏘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거. 그래서 쌓는 높이는 10m 이하, 그리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석탄, 목탄류의 경우에는 얼마?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밖의 경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왔을 경우는 쌓는 높이는 15m 이하, 그리고 쌓는 부분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인데 석탄, 목탄류의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 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자,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내화 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외사항이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이어서 자,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 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 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제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는 자, 실내의 경우는 얼마예요? 실내인 경우는 1.2m 또는 쌓는 높이의 자, 2분의 1 값 중에서 둘 중에 더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자, 실외인 경우에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에서 더 큰 값, 둘 중에 더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수 가연물 표지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자,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수 가연물의 품명, 그리고 최대 저장 수량, 자,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최적당 질량, 자,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자,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가 포함된 특수 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 표지에 어떠한 사항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품명, 최대 저장 수량, 관리 책임자의 성명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수 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보시면 특수 가연물 표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수 가연물 화기엄금이죠. 화기엄금 빨간색에다가 하얀색 글씨, 백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화기엄금이라고 써 있고요. 이런 식으로 품명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최대 저장 수량, 자, 단위 부피당 질량, 관리 책임자의 이름 또는 직책, 그리고 연락처 이러한 것들이 특수 가연물 표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수 가연물 표지는 자, 한 변의 길이, 이거 기억하세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이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그리고 특수 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 지금 흰색이죠, 흰색. 자,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자, 흰색 바탕에다가 뭐 했어요, 지금? 검정색으로 글씨를 썼죠. 자, 그런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화기엄금 쓴 데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죠.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백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특수 가연물 표지 중에서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여기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수 가연물 표지는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특수 가연물 표지에 대한 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그리고 인원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 자,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따라서 자, 범위와 자격 그리고 선임 인원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은 자, 먼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200m인 자, 아파트. 자, 이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아파트는 제외죠. 아파트는 여기 있으니까 아파트는 제외고요.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격입니다. 자격. 자, 어떤 자격이냐?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자격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소방 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며. 그 다음에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1급이면은 이 특급보다 한 단계 아래잖아요. 그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소방 대상물을 관리한 사람인 거죠. 5년 이상. 그런 사람들도 특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얘는 7년 이상. 그러니까 이 산업기사가 기사보다 등급이 낮죠. 등급이 낮으니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지만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거예요. 더 긴 거예요, 기간이.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그리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 인원은 몇 명 이상? 1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1급입니다. 1급. 특급보다 한 단계 낮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그러니까 아까 특급보다는 어때요? 낮죠? 아까 특급은 50층 이상이었고 높이는 200m 이상이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등급이. 1급이니까. 그리고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자, 그리고 자격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 보세요.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1급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 인원은 마찬가지로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2급부터는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지하구. 요 지하구가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하구는 몇 급이냐? 2급입니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하구. 오답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격. 자, 자격은 또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건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2급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선임인은 똑같습니다. 1명 이상 선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3급. 자, 3급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급도 잘 안 나옵니다. 특급과 1급 정도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 있고요. 2급과 3급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와 자,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 나오는데 자, 여기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읽고 참고 삼아 읽고 넘어가실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선임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쭉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겠죠. 특급, 1급, 2급, 3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부터 볼게요. 자, 일단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자,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소방설비 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에 몇 년? 2년 이상. 그리고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응시. 아시겠죠? 응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쭉 있죠, 쭉. 되게 많습니다, 내용이. 자, 많으니까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 이제 제가 굵게 표시한 부분 볼게요.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자,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크게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쭉 읽고 넘어가세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도 쭉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위반 횟수가 자, 한 번 위반했을 때, 2번 위반했을 때, 그리고 3번 이상 위반했을 때 그때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이거를 좀 보실까요? 자,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 그리고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자, 위반한 경우. 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회, 2회, 3회. 그러니까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얼마예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자,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위반 횟수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자,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자,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 암기하기 편하죠?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 차례대로.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이 좀 많죠?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또 보시냐면은 이런 것들.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횟수에 관계없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연 신고 기간이 뭐 1개월 미만인 경우, 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런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굳이 어렵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굳이 어렵게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기출문제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화재 예방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화재 예방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